예, 안녕하십니까. CJ ENM에서 콘텐츠 R&D 센터 맡고 있는 김상엽입니다. 오늘 주제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라는 크다면 큰 주제인데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저희 R&D 센터에서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R&D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콘텐츠 R&D 센터는 사실 만들어진 지 아직 2년이 채 안 됐고요. 그동안 외부에서 보실 때, 야, ENM에 R&D 센터라는 게 생겼다더라. 그래서 저희 쪽에 연락을 사실 많이 주셨어요. 어떤 일 하는지 소개를 해달라라든가 그런 부탁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한동안 그 내부의 조직도 정비를 하고 또 고민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밖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죄송스럽지만 다 좀 거절을 사실은 했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다르냐? 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좀 나아졌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콘텐츠 R&D 센터에 대해서 외부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자리이고요. 그 자리가 또 이렇게 크고 중요한 자리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CJ ENM은 안 내부에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그 커머스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CJ ENM은 전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장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매력적인 콘텐츠와 브랜드를 창조하고 선별해서 전 세계인의 일상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글로벌 토탈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면 방송이 있고요. 또 영화가 있고요. 음악도 있고 공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MCN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K-콘 마마로 대표되는 컨벤션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저희 R&D 센터는 이러한 그 CJ ENM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모두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R&D 센터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R&D라고 그러면 이제 기술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크게 6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콘텐츠와 기술 트렌드를 조사하는 업무와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IP를 개발하고 또 확보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오펜이라고 신인 작가, 작곡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펜도 R&D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기술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팀이 있고요. CG VFX를 맡고 있는 조직이 있고 요즘 너무나도 핫한 XR 그리고 메타버스를 고민하는 그렇게 총 6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R&D 센터가 생각하고 있는 접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뭐 정답은 아닐 겁니다. 정답이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방식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희가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제일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예전에 불가능했던 뭔가를 구현하는 것이 일단은 뭐 눈에도 잘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사실은 그 밑에 2개 더 써 있는 것처럼 같은 리소스를 투입을 했을 때 아웃풋이 더 좋아진다든가 동일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더 적은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다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율 관점일 텐데요. 저희는 이 3가지 모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활동들이 결국에는 고객 경험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에서 소비까지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콘텐츠가 그 종류와 장르에 따라서 그 기획부터 이제 고객께서 어떻게 소비하는지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설명을 위해서 굉장히 단순화해서 4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트렌드 결과에 맞게 이제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고 실제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소비하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누어 봤고요. 각각의 단계에서
저희 R&D 센터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렌드 분석입니다. 사실 트렌드 분석은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시는 것일 텐데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제 기술 트렌드라든가 소비 트렌드라든가 이게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고객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업이 이제 모든 비즈니스에서 고민을 하는 것일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제로 이 트렌드 분석이라는 걸 현업에서 해보면은 처음에는 뭐 굉장히 폭넓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 어쩔 수 없이 그 조사하는 사람의 선호나 뭐 기호 이런 것들에 편향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실제로 이제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MZ세대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도 이제 예전 직장입니다만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폭넓게 보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MZ세대는 소비를 할 때 뭐 가치가 중요하고 공정성이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그 맛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MZ세대 소비 트렌드를 분석을 몇 년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MZ세대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1인 가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그러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니까 저장 공간이 뭐 적어져서 냉장고가 좀 작아도 되고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것도 절대 뭐 잘못된 방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바이어스를 좀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트렌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아주 뭐 초보 단계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서 객관적이고 한쪽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그 트렌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획개발입니다. 기획개발이라고 하면 기획개발의 기술을 활용한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특히나 기획개발은 정말 그 창작자의 그 창의력이 중요한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이걸 활용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시도도 뭐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기획자가 검토해야 되는 컨텐츠가 100개라고 하면요. 기획안이 여태까지는 그 100개를 다 사람이 그러니까 기획자가 다 읽어보고 고민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선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출판 소설, 출판 만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웹툰, 웹소설 그러니까 기획자가 검토해야 되는 컨텐츠 트렌드가 컨텐츠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걸 사람이 다 보기에는 이제 벅찬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작년에 했던 것은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성공하는 컨텐츠의 그 요소를 분석을 한 다음에 AI가 학습을 해서 기획안을 1000개를 넣었을 때 이 중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순부터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얻는 거는 AI를 활용해서 이제 기획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1000개의 콘텐츠 기획안을 넣으면 AI가 요거는 성공할 거고요. 요거는 실패할 거고요. 이렇게 정해줄 것을 기대하면 사실은 안 되고요. 먼 훗날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접근했던 것은 효율을 높이자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부터 순서를 매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서부터 보면 같은 시간을 썼을 때 효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에 의존하고 의지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 경우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어프로치 중에서 효율을 높이는 관점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관심이 많으실 제작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해서 예전에는 이제 볼 수 없었던, 체험할 수 없었던 콘텐츠를 만들어서 고객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죠. 그리고 XR,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콘텐츠의 변화에 여태까지 겪어온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물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이 3장이 있는데 2장은 영상이고 1장은 사진인데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가면 돼 힘들게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일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서 짧게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R&D 센터에서 사실은 중심이 돼서 제작을 한 프로젝트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가신 터틀맨의 모습을 복원을 하고 이제 부르실 수 없었던 그 이후에 나와서 부르실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을 재현한 그런 콘텐츠고요. 여기에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딥페이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바꾸는 기술이거든요. 저희가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밑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 어떤 댓글에 어떤 분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CG 기술 정말 대단하다. 춤추는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럽냐. 이제 그런 글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CG로 구현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돌아가신 터틀맨님하고 제 체형도 좀 비슷하고 얼굴이 닮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춤도 좀 잘 추시고 이런 분을 섭외를 해서 이분이 실제로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영상을 가져다가 얼굴을 바꾼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라는 기술이고 최근에는 나빌레라에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사실 R&D 센터에서 전부 다 개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어서 저희 그룹사인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예, 이 영상은 저희가 다시 한번이라는 프로젝트로 두 개의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로 방송이 됐던 김현식 님입니다.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딥페이크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 이제 3D 그래픽으로 이제 외부 업체와 저희가 협력을 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앞에 영상하고 공통점은 아마 무대에 등장하실 때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건 홀로그램 기술입니다. 실제로 무대에 투명한 판을 비스듬히 세우고 이제 영상을 거기에 이제 영사를 해서 보실 수 있게 만든 그런 콘텐츠고요. 요새 자동차에도 많이 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속도나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제 앞유리에 쏘는 것처럼 같은 기술을 이제 활용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보신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디즈니에서 스타워즈의 스핀오프인 만달로리안이라는 작품을 촬영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외계 행성일 텐데요. 바닥은 세트입니다. 바닥은 실제로 세트고 벽이 이제 LED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위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보통은 이제 녹색의 크로마 배경 앞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 그 영상을 따다가 배경하고 합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LED월 같은 경우는 큰 장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경이 이미 LED에 있고 그 앞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 그것을 촬영하면 바로 아웃풋이 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작 효율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버추얼 프로덕션 기법이고요. 이거를 이제 최근에 또 기사화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는데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제 하시는 생각은 LED가 굉장히 크니까 우리가 흔히 백화점이나 이런 데 벽면에 큰 이제 디지털 사인이나 파사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해상도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카메라로 PC를 찍으면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했는데 사진을 찍힌 것을 보면 이렇게 어른어른한 것들이 보이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카메라를 LED 앞에서 찍어서 최종적인 산출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다 제거를 해야 되고요. 단순히 그러면은 배경만 크게 만들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만약에 제가 지금 뒤에 사진이 한 장 있고 그 앞에서 뭔가 연기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제가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도 움직이지 않고 저를 찍으면 아마 위화감이 없이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카메라가 움직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원근이라는 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인물 뒤에 배경이 어떻게 바뀌냐는 사실은 사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트래킹하고 영상을 어떻게 연산을 해서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를 두고 화면에 뿌려주는 이게 싱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간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 앞서 말씀드린 바로 아웃풋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 로케도 못 하시고 이래서 이렇게 되면 실내에서 다 찍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LED워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LED워를 만드는 패널이 품귀를 빚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LED워를 구축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미 구축을 한 업체도 있고요. 또 이제 구축을 준비 중인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물론 LED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라고 하면은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저희가 늘 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또 저희 음악 스트리밍에서 많이 들으시고요. 또 댁에서 OTT로 영화나 드라마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조금만 이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시간을 되돌려서 한 10년, 15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가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해서 이러면서 시장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이번 포럼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메타버스는 저희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태까지의 콘텐츠 소비 그리고 콘텐츠가 제공했던 경험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가 TV 영상 콘텐츠를 말씀을 드릴 때 TV 같은 경우는 이제 린백 디바이스, 린백 익스피리언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의미냐면 TV는 저희가 이렇게 소파에 좀 누워서 이렇게 리모컨을 손에 쥐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음에 드는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면 이렇게 기대서 좀 편하게 보는. 그래서 예전에는 콘텐츠 소비가 이제 린백이 많았는데 이게 모바일이 되면서 린 포워드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콘텐츠를 보시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시간 맞춰서 영화나 드라마를 TV에서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모바일 폰으로 아니면 태블릿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보다가 내가 좀 일이 있다? 그럼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고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 경험 자체가 린포워드가 되면서 고객의 관여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메타버스가 되면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는 액티브 인게이지먼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층 더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한참 더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 TV는 예전에 말씀드린 린백 디바이스로서 그냥 이렇게 저희가 누워서 편하게 소파에 기대서 드라마를 보는 경험이 전부였다라고 하면 모바일은 조금 더 관여가 되고 이걸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드라마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해지거든요. 물론 그 콘텐츠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는 이 메타버스를 이제까지 그 우리가 경험했던 콘텐츠하고는 굉장히 다른 경험을 줄 수 있고 조금 더 저희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E&M은 콘텐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콘텐츠를 단순히 디스트리뷰트하는 업체가 아니라 콘텐츠를 저희가 기획해서 쭉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 하면 쭉 기획해서 만든 것들은 고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앞단에 저희가 실제로 잘하는 것들은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이런 경험을 고객하고 가상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거는 가상공간이라는 게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처럼 전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 왼쪽은 너무 잘 아시는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고요. 레디 플레이어 원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보니까 2018년 영화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다시
뭐 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메타버스를 굉장히 잘 그려낸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는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VD움이라고 저희가 가상 공간의 아레나를 만들어서 콘서트를 하는 모습을 이제 구현한 건데요. VD움 같은 경우는 그 관객들의 움직임하고 조명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VD움은 사실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집중했던 것은 가상의 공간의 아레나를 굉장히 이렇게 팬시하게 그려내는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제로 저희가 이 VD움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것이 조명하고 말씀드린 관객의 움직임인데요. 그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관객들이 야광봉을 흔드는 모습을 구현한 거고요. 보셨을 때 아마 특별히 위화감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공연장에 갔을 때 야광봉을 이제 관객들이 흔든단 말이죠. 근데 모든 관객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현을 해놓으면 실제로 봤을 때 굉장한 이질감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실감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저희가 한 방법은 참고로 저 아레나에 저희가 표시한 관객은 8만 명이고요. 그 8만 명을 16개 그룹으로 나눠서 패턴을 따로 만들고 이 16개의 패턴을 8만 명의 관객한테 랜덤으로 어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가지의 그 동작이라고 그럴까요? 16가지의 동작으로 랜덤으로 8만 명의 관객들이 야광봉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가상이지만은 실제같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거잖아요. 크게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면 굉장히 아레나 멋있고 막 조명도 멋있고 거기에 눈이 가실 텐데 실제 더 중요한 거는 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집중을 해야 실제로 같이 이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조명 같은 경우는 아레나에 보통 이렇게 공연을 하면은 조명이 설치되는 개수가 한 8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상의 공간에서 아레나에 조명 효과가 막 나는 거는 그냥 CG로 만들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은 실제 이 VD움 장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아티스트가 그 녹색 그 크로마 월 앞에서 공연을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다음에 배경을 이제 가상의 아레나인 VD움과 합성을 한 그런 그 작품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냐 하면 가상 공간에서는 조명 효과가 막 현란하게 일어나요. 근데 실제 아티스트는 그런 효과가 없는 데서 공연을 하고 이제 그걸 녹화한 거잖아요. 촬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조명 효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반영이 되게끔 그걸 다 이제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그냥 연동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동을 한 거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조명이 아티스트 쪽으로 쫙 오면 아티스트 쪽도 점점 더 밝아진다라든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실제로 가수 있는 쪽에 조명이 좀 밝아지거나 그런 것들을 다 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간단한 작업은 뭐 말씀을 드리니까 쉬워 보입니다만 간단한 작업은 아니었고요. 여전히 그 더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큰 기술은 물론이고 디테일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메타버스를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메타버스는 저희만의 유니크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메타버스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술의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저도 가지고 있고 R&D 센터에서도 이제 조금은 공유가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청색 LED 굉장히 익숙하시죠? 근데 사실 이 청색 LED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80년대 초반만 해도 이건 못 만든다라고 했답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납땜질해서 뭐 만들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책에 보면 청색 LED는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능하고 누군가가 청색 LED를 만들어내면 알프레드 노벨 이후에 최고의 부자가 될 거다 이런 게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LED가 나왔죠. 저희가 너무 많이 잘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청색 LED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 그 전에 쓸 수 없었던 파란색을 보여줄 수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거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색 LED가 나왔을 때는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나 뭐 전자제품 이런 데 온갖 다 LED가 청색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청색 LED의 가치는 청색이 나와서 비로소 백색을 포함한 다른 색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서 가정에서 이제 LED 전구를 쓰신다고 그러면 이제 하얗잖아요. 청색 LED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기술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기술을 구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기술 그 자체보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사용돼서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냐, 그거를 더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민의 방향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고객께 새로운 가치를 전해드리는 그렇게 R&D 센터에서는 업무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난 5월 31일에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토탈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비전을 이제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해서 보다 더 좋은 콘텐츠, 고객분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